민주주의와 교육 제14장의 제목은 교과의 성격입니다. 영어 원제목은 The Nature of Subject Matter고요. 이 제14장에서 듀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가 왜 학교 밖에서 써먹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교과는 이전 세대가 활동의 결과로 알아낸 것을 언어로 표현해 놓은 구체물입니다. 교사는 이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학생에게 교과를 일단 외우기라도 하라고 강요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과는 자신의 현재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추상물입니다. 이를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지겨워합니다. 이 양자, 즉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듀이는 흔히 지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듀이는 이를 학습자의 경험 속에서 교과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학습자의 경험 속에서 교과가 성장하는 과정이 3단계인데요. 단계 1, 직접적 인식 단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지적으로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활동을 통해 배우는 단계. 이게 learning by doing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그 책에서 이 learning by doing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계 2, 언어화된 지식, 즉 정보 단계. 이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알아낸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리킵니다. 단계 세 번째, 의미 확장 및 논리적 조직 단계. 위 두 단계의 정보를 학문 분야에 따라 배열하고 그 각각의 학문을 다시 세부적인 단위로 쪼개서 각각의 순서에 맞게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단계 3입니다. 교과는 위 3단계를 거쳐 형성되는데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일은 단계 1과 단계 2를 생략하고 단계 3으로 학생을 곧바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과가 학생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단계 3으로 바로 데리고 가서 무조건 쑤셔넣기 식의 공부를 시키는 것, 사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쓸데없이 세밀한 구분과 소화되지 않은 원리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듀이는 비판합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15장의 제목은 교육과정에서 놀이와 일입니다. 영어 원제목은 Play and Work in the Curriculum입니다. 제15장에서 듀이는 학교 커리큘럼에서 놀이와 일의 지위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듀이가 말하는 놀이와 일은 능동적인 작업 활동을 가리킵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능동적 작업 활동, 즉 교사가 커리큘럼으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과 놀이에는 목공, 요리, 정원 가꾸기, 바느질하기, 노래하기, 연극 등 매우 다양합니다. 교사가 능동적 작업 활동을 커리큘럼에 넣어 학생에게 경험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처방이나 지시를 따르는 활동을 요구하는 일, 기성의 모델을 수정없이 재생하는 활동을 요구하는 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불신하는 일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은 실수를 통해서도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수를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듀이는 강조합니다. 학생에게 능동적인 작업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여 이미 처치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미 처치되어 있는 자료는 학생의 작업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료로 작업할 때 원래 그 자료를 처치한 사람의 지능이 학생에게 흡수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원자료에서 시작하여 직접 그것을 유목적적으로 조작해 볼 때 비로소 완성품에 구현된 지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듀이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과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 모두 능동적인 작업 활동의 결과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듀이는 거듭 강조합니다. 식물학은 정원을 정원 가꾸기에서 나왔으며 물리학은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또 화학은 염색과 표백, 금속 다루기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그 자연적인 충동을 활용하는 신체적인 활동을 할 기회를 가지게 하라.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기쁨이요. 학습은 더 쉬워지며 학생들의 행동 관리의 부담도 줄어든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이 그 자연적인 충동을 활용하는 신체적인 활동을 할 기회를 가지게 하라. 그러면 학교 다니는 것은 기쁨이요. 학습은 더 쉬워지며 학생들의 행동 관리의 부담도 줄어든다. 이게 듀이의 말입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16장의 제목은 지리와 역사의 의의입니다. 이 16장에서 듀이는 지리 교과와 역사 교과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이 두 교과를 흔히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외우도록 억압하는 교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암기 교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겹죠? 학생들이 이 두 교과는 공부하기 싫은 교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듀이는 제16장에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듀이에 의하면 교육은 관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지리는 인간이 자연에 영향받으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교과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자신보다 앞서 존재했던 인간에게 영향받으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교과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리는 우리의 활동을 공간 속에서 파악하게 해주며 역사는 우리의 활동을 시간 속에서 파악하게 해줍니다. 지리는 물리적 측면을, 역사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둘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쪽에 인간이 있고 한쪽에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분리된 남과의 관련을 파악하게 되고요. 또 지리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된 자연과의 관련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경험이 확장되는 것이죠. 이 그림처럼 지리는 자연의 강조를 두고 역사는 인간의 강조를 둡니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자연은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자연이 가진 다양한 에너지를 통제하고 변형해 나갑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듀이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 즉 역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타인과의 관련을 깨닫게 하는 교과고 지리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자연과의 관련을 깨닫게 하는 교과라는 것, 그리고 지리와 역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역사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밑줄을 그은 연대나 사건의 목록으로 전락해버리고 지리는 이 산의 높이, 저 강의 길이, 각국의 수도 등 자질구레한 지식을 모아놓은 잡동사니 교과로 전락해버린다고 지적합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는 노력의 상속자요 전달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는 노력의 상속자요 전달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17장의 제목은 교과로서의 과학입니다. 제17장에서 듀이는 과학교과를 가르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과학이란 듀이에 의하면 현재 일반적인 신념을 오류를 제거하여 수정하고 무엇보다 그 신념 내의 여러 사실 사이의 상호 의존이 가능한 한 명백히 드러나도록 가다듬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논리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이에 대해서 듀이는 반대합니다. 논리적인 방법이란 전문가의 사고의 순서를 따라 교과를 주제별로 조직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교과로서의 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논리적 방법의 밑바탕에는 이미 유능한 학자들이 맞춰놓은 부분에서 시작하면 시간과 정력을 절약할 수 있고 쓸데없는 오류를 저지를 필요가 없으니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듀이는 이런 논리적 방법 대신에 학습자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과학적 처리의 올바른 방식으로 발달해 나가는 발달적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발달적 방법의 다른 이름은 심리적 방법입니다. 심리적 방법을 쓰면 분명히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뛰어난 이해와 생생한 흥미는 그 손해를 보충하고도 남는다라고 듀이는 주장합니다. 과학은 습관적 목적에 대한 추적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켜 새로운 목적을 체계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에게 줍니다. 과학은 우리를 주먹구구적 지식, 원리에 대한 지적 통찰 없이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만들어낸 지식을 주먹구구적 지식이라고 듀이는 불렀어요. 이 주먹구구적 지식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주먹구구적 지식에서 생긴 전례답습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겁니다. 과학은 과거에 정해진 틀을 노예처럼 그대로 따르는 일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과학은 기계적인 반복과 변덕으로부터 또 우리를 해방합니다. 과학은 자연에 대한 미신적 복종으로부터 자연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라는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교과는 인간의 해방에 기여하는 교과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학교과도 인간의 해방에 기여합니다. 어떤 교과든지 인간이 해방에 기여하면 바로 인문주의 교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에게 문사철 이꼴 인문교과, 과학교과 이꼴 자연교과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듀이는 이런 이분법을 반대한다는 거죠. 듀이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은 아이디어를 그것이 생겨난 특정한 맥락에서 해방시켜서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게 해주며 한 개인의 경험의 결과가 모든 인간의 손에 들어오도록 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문사철 이꼴 인문교과, 과학교과 이꼴 자연교과 하는 이런 그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라는 거죠. 인간의 해방에 기여하는 교과라면 모두 인문교과라는 거죠. 과학도 인간 해방에 기여하죠. 그러니까 과학도 때에 따라서는 인문교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18장의 제목은 교육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제목은 교과의 교육적 가치, 교과란 말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수정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18장에서 듀이는 당시 교육계와 심리학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념인 형식 도해설에 기초한 교육과의 교육적 가치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제가 앞서 어느 장을 설명할 때 형식 도해설이란 말을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8장에서 형식 도해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듀이가 하고 있습니다. 형식 도해설이란 인간의 두뇌는 특정 부위가 특정 능력을 담당한다는 이론, 이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능력 심리학, 영어로는 faculty psychology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뇌의 어느 부분을 개발하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교과를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발된 뇌의 능력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이게 형식 도해설의 핵심입니다. 듀이는 이러한 형식 도해설을 믿지 않습니다. 듀이가 이 책 민주주의와 교육을 집필할 당시만 해도 언어와 역사 교과는 기억력을 훈련하고 영문학은 취향을 훈련하고 히라보와 라틴어는
히랍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상상력을 훈련하고 과학교과는 관찰력을 훈련하고 또 히랍어, 그리스어와 라틴어 작문은 표현력을 훈련하고 수학은 추상적 추린 능력을 훈련한다고 그 당시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학교 커리큘럼은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약간의 공민과 역사, 약간의 과학, 약간의 수학, 약간의 언어와 문학, 약간의 실용적 교과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1916년 이 책이 쓰일 당시 대세였습니다. 이를 소위 교과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다 보면 각 교과를 전공한 학자 간의 지분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등장합니다. 유인은 이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 관한 서란의 상당 부분은 이들 관심 중에 각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몫을 배당해 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과 각각의 배당된 몫을 커리큘럼에서 실제로 차지하겠다고 하여 벌이는 투쟁에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과 커리큘럼을 따를 때 이러한 갈등이 벌어진다면 그 해결책은 뭐냐? 유인은 추상적인 기호로 표현된 교과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경험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경험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듀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호라는 매체를 통하여 사실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교육을 안심하고 시작하려면 그에 앞서서 학교 교육은 본격적인 사태를 마련하여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다루려고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경험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기호로 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이요.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학습 자료에 대하여 개방된 태도와 관심을 유발하는 수단이 된다. 듀이는 교과를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감상적인 것과 교과 이외의 다른 가치나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수단적인 것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과에 있어서든지 올바른 가치 판단의 표준은 그 교과가 경험의 즉각적인 의의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직접 인식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과의 가치를, 교자가 빠졌네요. 교과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학생이 한 경험을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해석해 주느냐 아니냐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교과에 미리 별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게 이 프래그머티스트 듀의 지론입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19장의 제목은 노동과 여가입니다. 이 19장에서 듀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뿌리 깊은 직업교육 대 인문교육의 대립 문제를 다룹니다. 고대 그리스나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노동은 직업교육, 물질이고 하층 계급에게나 어울린다. 또 여가는 인문교육이면서 이건 관념적이고 상층 계급에게나 어울린다라는 이원론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이 받아들여진 사회에서는 생활의 수단은 노예와 직업인 또 여자들을 써서 확보하고 지력을 충분히 갖춘 일부 남자들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한가롭게 관심을 가지며 여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여가의 삶을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여가의 삶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인 사회는 유식계층과 무식계층, 유한계층과 노동계층으로 사회가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가장 흔한 해결책은 이 양자 사이에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이 양자를 모두 조금씩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이 양자가 엉거주춤하게 타협된 양상을 듀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교육의 사태에는 한편으로 유용성과 또 한편으로 한때 순전히 여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되었던 요소들의 잔재가 심지어 동일한 교과 속에 기이한 방식으로 뒤섞여 타협을 이루고 있다. 실용성의 요소는 교과를 배우는 동기로서 강조되고 있고 자유교육의 요소는
가르치는 방법에서 강조되고 있다. 류이가 보기에 이러한 어정쩡한 타협은 양자 사이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타락시킬 뿐입니다. 류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날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과목 중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이상을 타협하려고 한 나머지 형편없이 타락하지 않은 과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힘들다. 자연과학은 실제적 유용성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가르치는 모양새에 있어서는 마치 적용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업적으로 삼는 듯이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류이는 노동이 직업교육이고 물질이고 하층계급 이다는 식으로 분류하고 여가는 인문교육이고 관념이고 상층계급으로 연결된다는 이러한 이원론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적인 정신적 행동과 외적인 신체적 행동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듀이 철학의 핵심은 정신 대 육체, 직업교육 대 인문교육, 노동교육 대 여가 등과 같은 일체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듀이가 그린 이상적인 사회,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이 유용한 육체 노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여가를 즐기면서 이 양자 사이의 구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20장의 제목은 이론적 교과와 실제적 교과입니다. 이 장에서 듀이는 앞장에서 다룬 이원론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론과 실제, 지력과 실행, 지식과 활동, 이성과 경험, 선과 악, 아는 것과 하는 것, 이성과 욕망, 영혼과 육체 등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류이에 의하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전통은 플라톤이 살던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갑니다. 이러한 이분법상에서 전자는 찬양할 만한 것이고 후자는 비난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플라톤 이래 오랫동안 서구 사회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이성은 통일, 질서, 법칙, 합리, 선, 영원, 확실 등과 동일했고 경험은 다양, 불화, 변덕, 불합리, 악, 임시, 시행착오 등과 동일했습니다. 이성은 본질과 실제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경험은 거짓 지식, 가짜, 거칠의 외양 등의 주변을 떠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에 기초한 이성우위 전통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론이 등장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경험론의 시조로 잘 알려진 베이컨은 실험에 기초한 균합적 연구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베이컨은 실험을 통해 관념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경험론을 우리 학교교육과 관련지어 공과를 평가하면 경험론은 직접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순한 서적 위주의 학습에 반대하는 유익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경험론은 사물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작용, 사고작용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인간의 뇌, 정신은 아무것도 쓰이지 있지 않은 빈 종이와 같다는 백지설을 경험론은 옹호하는 과를 범했습니다. 듀이는 경험론이 학교교육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험론이 교육에 끼친 영향은 옛날 커리큘럼에 새로운 요소를 끼워넣고 그에 따라 옛날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수정한 정도에 그쳤다. 경험론은 실물을 직접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 반면에 언어적 상징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결국 경험론은 추상적인 정보, 합리론적 교과 내용을 전혀 건들지 않은 채 그대로 물려주었다. 듀이는 베이컨식의 경험론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했다. 듀이에 의하면 경험은 우리가 사물에게 하는 일, doing action이죠. 그리고 사물이 우리에게 하는 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언더고잉이죠. 액션과 언더고잉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이전 장에서 제가 설명한 거죠. 베이컨이 일방통행을 강조했다면 듀이는 양방통행을 강조한 것이다. 실험법은 듀이식 양방통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경험이 행위와 겪음의 양방통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이성을 우위에 두는 플라톤의 생각과도 다르고 경험을 우위에 두는 베이컨의 생각과도 다르다. 듀이의 이런 생각을 철학에서는
프래그머티즘이라고 부른다. 요약하면 프래그머티스트 듀이는 이론적 교과와 실제적 교과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다. 듀이에게 이 양자는 결국 하나입니다. 지적 교과라는 것은 능동적인 활동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활동을 지성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 문장이요. 생생한 활동이 일어나는 환경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학습 결과를 쑤셔 넣듯이 공부하는 환경으로 젊은이를 몰고 가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을 듀이는 남겼습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21장의 제목은 자연과 사회과, 자연주의와 인문주의입니다. 21장에서 듀이는 우리가 구별하는 문과는 인문주의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과, 자연주의, 자연에 대한 이해의 구분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런 구분이 왜 오류인지를 설명합니다.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리스 문화의 주류는 옛 문헌에 접근하는 것, 교양 있고 세련된 말을 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를 교육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전통을 유럽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 교육이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와 라틴어죠. 언어를 배우고 또 말을 교양 있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 사람에게 모국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세까지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을 교육 내용 삼아 탐구나 발견이 아닌 권위 있는 정의를 습득시키는 교육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스콜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중세까지 유럽인들은 신학적, 문과적 지식이 인간의 영원적 행복에 관계된다면 자연적 지식은 순간의 육체적 복지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부터 16세기 이 사이에 일어난 르네상스 시기에 오랫동안 잊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글이 발견됩니다. 유럽의 부유한 개인이나 가문은 이 학자들을 후원했고 이들은 후원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 사상가들의 글이 발견되었고 과거의 낡은 가르침과 권위를 거부하고 자연을 직접 관찰하는 움직임이 싹텄습니다.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과학자들은 인문학 중심의 학문과 논리는 순전히 논쟁만을 일삼았고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입씨름에 이기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과학적 발견과 발명으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고 그 결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과학이 돈을 벌려는 인간의 물질주의의 경향을 부추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주의자와 인문주의자의 대립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문과와 이과가 서로 분리되고 대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듀이는 어떤 교과든지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교과, 사회적 복지에 대한 감수성과 그 복지를 증진시키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라면 그것은 인간적인 교과라고 말하면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듀이가 방금 말한 이러한 말을 할 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세포, 항생제, 유전자, 분자, 원자, 전자 등의 개념이 알려지지 않은 때임을 감안하면 듀이의 통찰은 상당히 놀랍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과의 대표격인 생물학, 물리학, 의학은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므로 듀이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교과임에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22장의 제목은 개인과 세계입니다. 영어 제목부터 Individual and the World입니다. 제22장에서 듀이는 개인의 특이성을 강조하는 사상, 즉 개인주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흔히 우리는 개인주의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남들과 협조 잘 안 하고 지 생각만 고집하고 어떤 집단에 좀 반항적이고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듀이는 이 개인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습과 전통의 권유가 신념의 표준으로 강하게 군림하는 상태에서는
개인주의가 번성할 수 없다.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는 새로운 관념의 발달을 북돋아주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는 새로운 관념이 현재의 관념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념을 억압한다. 듀이에 의하면 개인주의란 사고와 행동에서 더 큰 자유를 얻으려는 투쟁입니다. 이때의 자유는 지적 활동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 독립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며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에 맞게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전통과 권위에 반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런 제약 없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듀이는 말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자유는 외적인 동작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듀이가 말하는 개인주의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와 교육 제23장의 제목은 교육의 직업적 측면입니다. 이 23장에서 듀이는 직업교육과 취업준비교육을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듀이에 의하면 취업준비교육은 학생들이 장차 종사하게 될 직업을 미리 정하고 그것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준비를 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학교가 취업준비교육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산업 조건을 학교에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를 제조업이나 상업의 부대 시설로 만들어 취업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의 준비를 학교가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듀이는 학교가 이런 취업 준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직업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듀이가 말하는 직업 교육이란 직업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vocation 또 occupation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vocation은 소명과 관련된 단어로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의미합니다. occupation은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직업교육은 젊은이들을 현 체제의 요구나 표준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요인을 활용하여 용기 있는 지력을 개발하고 그 지력이 실제성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직업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필요와 흥미에 맞는 자신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게 영어로 막 occupied, 점유하고 있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종사할 전문 분야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요, 직업교육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할 일을 학창시절 어느 특정 시기에 확정 지으라고 말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 공학에 흥미를 느끼고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결정은 이후의 활동을 이끌어가는데 사용될 초벌 지도일 뿐이지 직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의 선택은 융통성 있게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23장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잘 지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민주주의와 교육 제24장의 제목은 교육철학입니다. 제 생각에 24장은 이 책 서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제24장에는 이 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은 이 책의 구성을 이렇게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이 책 처음 몇 개의 장에서는 사회적 필요와 기능으로서의 교육을 다루었다. 그 다음 6장, 7장에서는 교육의 의미를 민주주의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이를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라 이름 붙여 제시했다. 이게 뒤에 말입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는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의 방법과 교과 내용의 주요 원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후 몇 개의 장,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는 민주적 기준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현재의 사회가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이제 큰 원을 한 바퀴 돌아서 이 제2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깃들어 있는 철학적 문제를 나는 드러내보겠다. 그리고 이어서 24장 다음에 25장, 26장 이 두 장, 즉 이 책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교육에 실제 작용하는 서로 다른 교육적 이상과 관련하여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지식의 이론과 도덕의 이론을 간략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24장 앞부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러한 요약은 요즘에는 제1장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런 개관에 이어 뒤이는 철학의 성격을 논의합니다. 사실 철학이란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철학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뒤가 24장의 이곳저곳에서 제시한 철학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 다루는 문제는 사회생활과의 갈등과 문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철학은 경험에 관하여 가능한 한 통합되고 일관되고 완전한 전망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다. 철학은 삶을 보는 눈과 직접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에 관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철학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생물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과학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우리에게 세계에 관하여 어떤 종류의 영구적 행동 성향을 가지기를 요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다. 따라서 철학은 지식보다는 사고와 관련된다. 또 철학은 이미 알려진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어떤 반응적 태도를 취하도록 요구하는가에 관한 사고다. 철학은 이미 확립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철학의 가치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철학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지만 철학자들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간파하기 쉽지 않다. 철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지각에 대하여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그 새로운 지각들을 관련 짓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철학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교육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철학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교육이론이라는 이 뒤의 말은 교육이 철학에 선행한다는 뜻입니다. 유인은 철학적 사고의 원류가 교육 방법의 이론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유의의 철학이 교육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압력 하에서, 제가 이거 잘못 읽었나요? 유럽의 철학이 교육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압력 하에서 생겨났다고 뒤는 말합니다. 뒤에 의하면 유럽 최초의 직업 교사인 소피스트는 젊은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탁월성,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학습은 지식과 관계가 있는가?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인가? 지식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얻어지는가?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감각을 통하여? 아니면 논리적 훈련을 거친 이성을 통하여? 무지에서 지로, 텅 빈 상태에서 가득 찬 상태로, 결함에서 완벽으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변화, 생성, 발전은 정말로 가능한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의 확립된 전통에 대하여 그것과 반대되는 표준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선량한 시민의 적인가? 요약하면 제24장에서 뒤는 교육은 실제로 필요한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이고 철학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이어지는 사고라고 봅니다. 따라서 철학은 교육의 일반 이론이다. 이렇게 뒤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육은 철학에 앞선다.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뒤의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25장의 제목은 지식의 이론입니다. 제25장에서 듀이는 모든 이원론적 사고는 타당하지 않고 계속성의 원리가 중요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듀이는 지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한다. 행위로서의 지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 자신과의 관련을 파악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혼란된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일부를 의식에 떠올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듀이는 지식은 하나의 경험이 다른 경험에 방향감과 의미를 주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 추구되고 획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듀이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프래그마티즘입니다. 민주주의와 교육 제26장의 제목은 도덕의 이론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6장에서 듀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과 성품이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학생을 기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방법은 도덕이라는 명칭의 교과를 더 잘 가르치고 국영수 못지않게 은미체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의 정서가 함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듀이가 보기에 아직도 이분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교육을 잘하려면 학습이 사회적 목적을 가진 계속적인 활동 또는 작업의 부산물이 되도록, 그리고 학습이 전형적인 사회적 사태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학교 그 자체가 사회생활의 경험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은 모두가 도덕교육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은 모두가 도덕교육이다. 이게 듀이의 말입니다. 요약하면 지식과 행위가 서로 별개의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게 하려면 전형적인 사회적 사태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여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학교를 삶의 장면과는 동떨어진 단순히 교과를 공부하는 장소로 만들지 말고 사회 집단의 축소판으로 학교를 만들라고 주문합니다. 학생들 간의 상호 교섭, 의사교환, 협동이 일어나도록 하면 남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회정신의 핵심인 관련의 지각이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성실, 정직, 우애 등과 같은 품성이 개발된다. 이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주주의와 교육 모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주의와 교육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